안녕하십니까.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방송 내용을 좀 개편을 해서 시장의 이제 바로바로의 시황 내용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 참여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채권을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서 어떤 금리보다는 가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발행자의 신용과 통화라고 하는 내용을 달았는데 이게 조금 이 내용만 보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좀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조금 그렇게 다가오는 인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런 방송들을 사실 좀 자주 보는 편인데요. 어제 저희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전승지 연구원께서 다뤘던 환율과 금리의 관계, 아마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러한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고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 글로벌 채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차근차근 좀 진행해가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자본 시장을 크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의 규모가 보통 더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시프마라고 하는 곳에서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 주식 시장이 약 95조 달러인데 반해서 채권 시장이 약 10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전체 규모 놓고 보면은 일단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상태고요.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점은 주요 선진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요 선진국 미국, 그다음에 EU 회원국 27개국, 그다음에 영국, 일본, 이렇게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이것의 비율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선진국이 약 60%를 차지하는 데 반해서 채권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고 또 빌려준 돈을 다시 상환받을 수 있는 이에 대한 어떤 신용이라던가 상환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신용도가 높은 주체일수록 돈을 다시 상환해 줄 수 있는 신용도를 높게 평가를 받고, 이러한 주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용이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빌려주는 측의 신용과 두 번째로 그 채권이 표기되는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 CME에 상장된 주요 6대 통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엔화라던가 영국 파운드,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주요 통화들과, 물론 여기에는 반대적으로 달러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 달러도. 이런 통화를 제외하고 다른 기타 선진국들의 통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신용도를 감안을 하면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권시장에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주요 선진국의 한번 신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도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아까 주요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을 분류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흥국이 총 16%를 차지했는데 그 신흥국에는 중국이 약 13.9%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의 전체의 한 80% 이상
규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보통 호주와 유사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호주가 지금 채권의 세계 전체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 정도 되는데 한국도 유사한 규모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이머징 마켓에서 그 2.1%포인트에서 한국이 약 1.7에서 1.8%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CME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한 그 선진 통화라고 할 수 있는 통화를 제외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주요 이제 그 기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나라들이 분류되는 이유, 바로 환율의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의 신용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그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하면 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S&P 이렇게 세 군데를 꼽는데요. S&P 기준으로 신용도를 트리플 A에서 트리플 B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우측에 보시면 그 신용도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 보시면 그 어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주관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트리플 B 이하, 정확하게는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를 저희가 이제 투자 등급과 이제 투자 등급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는데, 투자 등급이 아닌 것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따른 불확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일종의 그 신용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투자 등급 채권,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전체 위에서부터 살펴보시면 한국은 전체 중에 세 번째 트리플 더블 A 국가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싱글 A 플러스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EU 27개국에 들어가고 보통은 선진시장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통화의 안정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 27개국이 모두가 유로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고요. 이 EU 27개국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이 있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요. 유로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3개의 나라가 대표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통화의 안정성이 높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요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의 안정성이 높다면 어떤 그 돈을 빌려주는 주체의 크레딧 리스크도 낮고 그 통화의 안정성도 높다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역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루는 주요 6대 통화는 아니지만 국제 통화로서, 그리고 그 안정성을 좀 보다 확정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한 20년 동안 유로화와 각 그 유럽의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그 환율과 그 다음에 유로화와 원화의 환율 흐름을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지금 덴마크 통화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에 대비해서 거의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실은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원화와 비교를 해보시면 금융위기 당시에 그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굉장히 급등을 한 측면이 있고요. 전체 이제 변동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 이 사태에 따른 그 각 환율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원화가 유로화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차주의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각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자를 수는 없지만 2015년경부터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의 채권시장 그리고 한국의 원화라고 하는 게 주요한 아주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흥국도 아닌 이 중간의 위치에서 점점 좀 안정을 찾아가는 이러한 지금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비록 한국이 물론 기준에 따라서 신흥국, 선진국 이게 조금 혼합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채권 시장이지만 이러한 그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점점 그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는 신용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시면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페그에 가깝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대비 변동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싱가포르 달러하고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역시 금융위기 당시의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감안해보면 한국의 원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러한 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원화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특정한 만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든가 30년 굉장히 그 장기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대방 돈을 빌려가는 주체의 어떤 신용도라던가 그리고 그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정성 이런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원화의 안정성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점점 달러나 유로화에 대비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면모를 보면 한국의 채권 시장이 비록 정확하게는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기준에 따르면은 이머징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러한 그 이벤트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번 이런 것이 항상 점검되는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위기에서 보였던 원화의 안정성 그리고 신용등급에서도 보셨지만 주요한 EU에서 좀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나라들 대비해서는 신용도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통화의 안정성이라던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한국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선진국 간의 이러한 금리 차납 변동성 그리고 입지라고 하는 것이 그 각 나라의 경기 상황과 그 통화의 여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한국의 그 원화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이 선진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채권이라고 하는 어떤 증권으로서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점을 한번 다뤘고, 두 번째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회사채 시장을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요한 나라의 국고채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나라의 이 통화, 그리고 그 통화의 기준금리, 단기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채권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